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90%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뭐 찬성이 우세하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었죠. 근데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자, 외상값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최고위원들이 징계에 온언하고 있습니다. 상응한 조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를 또는 뭐 비명계의 몇 명 정도를 시범 케이스로 징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건 뭐 그 설명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비명계를 몰아붙여서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비명계라는 사람들 중에 중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위기를 몰아가서 중진들이 자연스럽게 험지로 가든가 아니면 용퇴를 하든가 하는 쪽에 그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중진 험지행, 뭐 86 용퇴론, 뭐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 이게 바로 총선 공천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밑에는 친명 원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또는 나와야겠다고 얘기하는 곳이 수도권과 호남입니다. 왜?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호남에서 자연스럽게 비명계를 정리하는 방법, 그거는 역시 뭐 중진 험지행이라든가 아니면 86 용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기하면 자연스럽게 그 빈 공간을 친명 원외들이 차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친명 원외가 우리가 친명이니까 뭐 비명계 중진 나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치가 아니죠. 일종의 그건 쿠데타라고 할 수 있어요. 당내 쿠데타.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뭔가 명분 있는, 당내에서 명분 있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진 험지행,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 있죠. 홍익표 의원인가요? 서울 성동구 갑이 원래 지역구인데 서울 서초 갑으로 옮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서울 서초 갑은 뭐 그냥 죽음의 지역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동갑 이걸 용퇴한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이 서울 서초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날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이 중진 험지행을 앞장서면 이 또한 당내에서는 명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뭐 친명 원외 이런 모임이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는 뭐 거의 지금 그 현역 의원 50% 물갈이, 이런 거, 비명계 75% 물갈이, 뭐 거의 싹쓸이 해서 퇴출시키자,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총선 경쟁은 친명, 그 다음에 친이낙연, 친문, 이 세 그룹 사이에 시작이 됐다. 근데 어떻게 전개가 될까는 총론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징계가 시작이 된다면 뭐 비명계가 오히려 결집을 하게 되는, 근데 징계를 미루면 비명계는 좌불안석의 상황에 들어갈 것이다. 비명계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친이낙연계다. 왜? 잘 아시다시피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 계열 간에 가장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뭐 둘이 경쟁을 했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둘이 남았기 때문에 감정의 앙금도 대단히 높고 정치 기반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분당이, 성남이 정치 기반이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천 계양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죠. 경기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계가. 반면에
호남에 있는 상당수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계 쪽에 왜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낙연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계의 좌장이라는 서른 의원, 부천, 그 다음에 윤영찬 의원, 양기대 의원 다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친명과 친낙의 최대 격전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명계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친이낙연계가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두 세력이 가장 크게 맞붙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명계와 친이낙연계는 경기도를 사이에 두고 결국은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명계가 대거 약진하면 그 가장 큰 피해를 친이낙연계가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이낙연계는 지금 아마 3355 모여서 이 부분에 혼자 대처하기는 좀 힘에 부치고, 자, 이낙연 전 대표를 앞장세워서 뭔가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기자들이 취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자기네들끼리 불안감은 거의 극에 달해 있을 겁니다. 아마 좌불안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친이낙연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나 친이낙연계로서는 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당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친이낙연계 비명계 중에서 친이낙연계가 앞장설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뭐냐면 수도권 지역구에 워낙 많은데 친명계와 겹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친명계와 친이낙연계 사이의 경쟁, 공천 경쟁, 이게 아마 앞으로 민주당의 가장 큰 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취재 대상이 될 것이고, 어찌 보면 분당이 가시화된다면 친명, 친낙 요 경계선상에서 분당의 가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서 또 뭐 불완전 경선, 제가 왜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 이제 조작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친문계,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얘기가 이제 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 자, 9월 19일 날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직접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글쎄, 아무리 5주년 행사라고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남북관계가 파탄난 거는 윤석열 정부 때문이 아니고 북한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거는 완전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국내 정치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을 했을까? 이건 역시 총선을 의식한 본인 지지층의 결집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이 이후에 홍익표 새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 물론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먼저 전화한 건 아닙니다. 홍익표 새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왜 대개 이제 자기들 계열의 전직 그 대통령 뭐 전화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일단 머니까 전화로 한 건데 거기에 덕담을 한 거죠. 근데 이 언중유골이라고 이 덕담 안에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바로 단합된 힘으로입니다. 단합된 힘으로.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친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새 원내대표한테 주문을 했는데 사실은 원내대표는 공천권에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원내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다. 성동격서 작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내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보도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죠. 그런데 친명계와 친문계는요, 당내에 친문계가 사실 더 많습니다. 물론 결집도는 더 약하지만. 그런데 이
두 세력 간에는 별로 겹치는 게 없습니다. 친명계들의 대부분은 수도권과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친문계의 대부분은 부산과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 이런 식으로 친문계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도 친명계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선이 친명, 친문 사이에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 별로 없고 친명과 친이낙연계 사이에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뭐 앞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힘을 쓸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법 재판 1심이 언제 나올까요? 총선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벌써 나와야 되는 시점은 지났다고 했죠. 총선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판사 마음이죠. 판사 마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을 1심 결과라도 총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지금 총력전을 펼칠 겁니다. 지금 김명수 체제 이후에 새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집중적으로 견제할 것이고 견제할 방법이 있죠.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 표결에서 계속 부결시키면 김명수 후임 체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국정 발목 잡기죠. 사법부 발목 잡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고요. 워낙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제1당을 국민의힘이 놓친다면 저는 그 가능성 꽤 있다고 봅니다. 놓친다면 수도권 위기론 현실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뭐 제 유튜브 댓글 보면은 전혀 믿지 않더군요.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보시죠. 뭐 6개월씩이나 남았으니까 뭐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보시죠. 수도권 위기론은 실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사법부는 정말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고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 안 되는 사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김명수 후임 체제 이게 뭐 국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동의해 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야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면 민주당도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적대적 관계로 계속 가면 민주당은 부담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정치 영역인데 지금 거기까지 여권이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견제론이 우세합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도 여권에 있죠. 여권이 이걸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본다면 자, 앞으로 민주당의 총선 공천 경쟁, 친명계와 친이낙연계의 싸움이 불거지고 친명계와 친문계의 싸움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수도권을 둘러싼 친명, 친이낙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분당이 가시화될 가능성, 그 폭발성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총론적으로 드리고 뭐 앞으로 이 6개월 동안 여러 가지의 강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